제가 수제 맥주 펍을 운영한 지 한 2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어제 가게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망했더라고요. 가게가. 네,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요즘. 그래서 저는 다른 캐시카우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최근에 핫한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자전거 구매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노마진 특가로 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 아니, 농담은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볼까요? 오늘은요 좀 더 실증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좀 이야기했고, 또 그리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주가가 왜 움직이는가,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주된 팩터, 진짜 주가를 움직이는 진실은 무엇인가를 한번 보고, 그리고 가치 투자 방법론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읽는 계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회계적인 지식을 여기서 2시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이 정도는 보고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조금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 용어에 대해서 상관관계 정리를 할 거고, S림이라는 그 간단한 가치평가 기법을 통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적정 가치인가 아니면 좀 더 비싼가 싼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볼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뭔가 이게 뭐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요한 세 가지를 조합했을 때 여러분의 종목 선정에서 최소한 쫄딱 망할 만한 종목은 아닌, 제가 아까 말했죠. 쫄딱 망할 만한 종목만 아니면 돼요. 엄청 오르는 종목, 엄청 떨어지는 종목, 뭐 이렇게 막 세상에 종목들이 엄청 많지만 여러분이 최고의 종목을 고를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수익을 주는 거는 최고의 종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패 없는 종목만 고르면 됩니다. 엄청 오르는 최고의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저도 모르고 가르쳐줄 수도 없고, 안다 그러는 사람 있으면 사기꾼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가 뭐가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가 주가를 움직이는 팩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세상에 그 주식시장에는 제가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주식시장에 팩터라는 게 존재해요. 주가를 움직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70년대에 한창 유행하던 얘기인데,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주가를 움직이는 게 어딨어, 주가는 그냥 랜덤이야 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주류 학계의 시선도 일부 존재해요. 아직도 헛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게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정보가 이미 주가에 녹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시장 초과 수익을 네가 만약에 투자를 해가지고 시장보다 돈을 더 버는 건 불가능해 라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의 기본 골자예요. 근데 시장 초과 수익을 저는 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렌 버핏도 내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동전 던지기 100만 번을 했을 때 100만 번 다 앞면 나오는 가능성도 있진 않아?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특이점이다. 이런 헛소리들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주가의 가격에 모든 가치가 녹아 있다라는 효율적 시장 가설은 확실하게 말하는데 틀렸습니다. 네. 틀렸고,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갈 거는, 그러면 주가에 가치가 녹아 있지 않으면 대체 주가에 무슨 가치가 녹아 들어가길래 주가를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팩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시장은, 이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은 대체적으로는 효율적이다. 그렇죠. 좋은 회사 주식은 오르고 나쁜 회사 주식은 떨어져요. 그게 대체적으로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것이고, 절대 그게 완벽하게 효율적이라는 것이 아니죠. 다른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것과 시장은 효율적이다는 정말 많이 다른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효율적이나 완전 효율 시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존재하지 않는가? 확증 편향. 보고 싶어하는 정보만 취사 선택해서 보는 것. 좋은 회사다 싶으면 주가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요.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좋은 건 이만큼 좋은 건데,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매함의 봉우리가 높아지고 자신감도 높아지고 수익도 나고 있고 기분도 좋고 옆에 사람도 다 좋다 그러고 애널리스트들 중에 나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증 편향. 두 번째, 방금 말했던 것도 군중심리죠. 많은 사람들이 좋다 그래요. 아까 송원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주식시장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 이 군중심리는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이게
인간 본성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군중을 거스르지 않으려 하는 것. 공포와 탐욕. 코로나 사태 때 생각해볼까요? 코로나 때 그 3월 19일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무슨 공포였냐?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때 1480포인트인가 그랬는데도 코스피가 1480포인트는 제가 투자하면서 처음 본 지수였어요. 그런데 더 떨어질 것 같았어요. 1000포인트 이하로도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포도 있었는데 탐욕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여기서 팔아가지고 1000포인트에 사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는 탐욕도 있었어요. 공포와 탐욕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탐욕이 있죠. 많은 사람들의 눈에 탐욕이 막 이글이글해요. 주식시장이 계속 달릴 거라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버블이다 아니다 얘기가 많은데 일단 주식시장의 버블은 떠나서 사람들은 탐욕에 빠져 있는 건 확실해 보여요. 네. 그리고 많은 대중이 탐욕에 빠져 있을 때 끝이 좋았던 일은 결코 없죠. 비이성적인 탐욕으로 말도 안 되는 주식들을 사고 있어요. 저희 회사 사람들만 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효율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이 사람들의 공포와 탐욕, 군중심리, 확증 편향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야지 시장이 효율적일 수 있는 거고 모든 가격과 가치가 일치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비효율적이고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알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알파. 이 알파는 단순히 말하면 알파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시장에 바보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컴퓨터들만 있으면 알파는 없고 시장은 효율적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는 인간이 있고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시장에는 알파가 존재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알파를 만드는 팩터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팩터들은요. 백테스팅이라는 그 과거의 데이터, 로우 데이터들을 분석해가지고 이런 경향성을 가진 주식들이 오른다를 검증해낸 건데 뭐 저만 검증한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논문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네, 그거는 구글에 밸류 팩터, 뭐 퀄리티 팩터, 뭐 디바인 팩터, 모멘텀 팩터, 뭐 사이즈 팩터,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검색하시면 관련 논문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수학적으로 분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가치주 팩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치 투자 좋아하죠. 가치 투자. 여러분들도 가치 투자 연구소에서 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가치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신격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냥 팩터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뭐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싸게 사서 제값에 파는 게 가치주 팩터입니다. 가치주 팩터라는 것은 가치주, 저평가된 주식의 수익률이 다른 주식보다 더 높다라는 게 가치주 팩터의 일단 기본 원리예요. 저평가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상대적인 거죠. 저평가다 아니다. 세상에 싸다 비싸다는 다 상대적인 겁니다. 노트북이 제가 이거 60만 원 줬습니다. 60만 원이라는 돈은 많은 돈이죠. 60만 원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죠. 많은 돈이죠. 근데 싸죠. 노트북 치고. 상대적인 거예요. 노트북 치고 싼 거예요. 그렇죠? 주식도 저평가됐다, 싸다, 비싸다는요. 다른 주식에 비해서예요. 기준이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주식은 이유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싼 이유, 왜 이 노트북이 왜 쌀까요? 한 200만 원짜리 하는 노트북보다 왜 60만 원 하는 노트북이 쌀까요? 성능이 안 좋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평가된 주식이 이게 싼 게 그러면 비싼 거 200만 원짜리 노트북은 200만 원의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 200만 원 이유가 정말 합당할까요? 생각해 볼까요? 거기에 뭐 브랜드 값도 들어가 있을 거고 마케팅비도 들어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거품이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싼 거는 뭐 할인 행사로 인해 가지고 너무 안 팔려서 부품값이 50만 원인데 50만 원에 팔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원가예요. 마진 없이. 그렇죠? 우리가 가치주라는 거는 결국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군중심리와 확증 편향 때문에 안 좋긴 한데 안 좋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가치주라고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식들 보면 안 좋아요. 미래에 뭐 성장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싸요. 너무. 그거보다도 너무 싸요. 이 녀석의 가치가 한 70만 원은 할 텐데 50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녀석들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를 가치 투자라 그러고요. 우리는 좀 팩터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할 때는요.
이 녀석이 일단 가치가 70만 원인지 60만 원인지 먼저 그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가치 투자는 아까 제가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집중 투자, 가치 투자자는 거의 다 집중 투자자예요.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노트북을 한 50개 정도 비교 분석해가지고 각각의 진짜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구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힘들죠.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보고 사는 거죠. 그것처럼 가치 투자자가 가치 분석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중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조금 더 러프하게 보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청투모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여기 송대건 님이 주식을 어떤 주식이 좋아요. 가치 분석을 이렇게 했더니 좋아요 라고 하면요. 저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청투모를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청투모 발표에서 어떤 종목이 발표가 나오고 A, B, C 종목이 발표가 나왔을 때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정말 더 좋아 보입니다 라고 하면요. 저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걸 살 거예요. 네.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제가 두세 종목에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청투모를 이렇게 운영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꼭 그걸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근데 조금 더 가치 분석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상대적으로 싼가 일단 보세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싼가. 그리고 오늘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읽는 거 하면서 그게 진짜 상대적으로 싼 건지 비싼 건지 비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 겁니다. 상대적으로 싼가?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제 투자를 시작했으면 많은 분산 투자를 한다면 하나하나 다 이제 파고 들어가가지고 팔로잉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실적 발표 때마다 이 녀석이 실적을 내긴 하는가. 예를 들어서 올해 100억 번 회사면 내년에도 한 100억은 벌어야지 내가 투자했던 그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가치가 유지가 되는가.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짜 가치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하냐면 이 회사에 쫓아가가지고 이 회사 다음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막 귀찮게 해요. 그 사람들은. 안 알려주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회사가 납품하는 다른 회사에 가요. 그래서 그 회사에 가가지고 그 회사 사람들을 귀찮게 해요. 야, 너네 쟤네 회사에서 물건 얼마나 샀어? 그래서 그거를 역추산해가지고 실적을 맞추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도 투자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맞으면 돈을 많이 버는데 안 맞는 경우도 허다하고 시간 투입 리소스에 비해서 그렇게 기대 수익이 큰 것도 아니더라. 네. 결국 가치주가 작동하는 패턴은 그냥 싸니까 싼 게 오르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가치 투자를 해서 그냥 자기만족이거든요. 사실 그거. 뭐로 가도 돈만 벌면 됩니다. 가치주는 결국 어쨌든 싼 거는 알파가 있다. 정말 알파가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냥 이거는 오브니 테스트라고 하는데 가치주를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다양한 조건이 있겠지만 가치주도 아니다의 조건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요 PER이라는 아주 단순한 그냥 PER 지표 하나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PER 지표로 전체 2200 종목을 5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PER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의 수익률이 이겁니다. 그냥 PER이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녀석들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안에서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2200 종목에서 찾지 말고 이거 2200 종목을 5등분 했으니까 한 400 종목 되겠네요. 그죠? 440 종목. 440 종목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팩터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5가지 팩터, 자, 440 종목 안에서 또 하나의 팩터를 줄일 수 있겠죠? 그럼 그 440 종목이 5등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줄여나가는 겁니다. 우리 투자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주식 투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 너무 지나치게 과한 리소스를 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되게 그런 감명 깊은 구절이 있었어요. 정말 집중해서 정말 다 쏟아서 뭘 뒤집어 보려는 거 너무 무모한 짓일 수 있다. 최소한의 리소스 투입으로 여러 번 시도해라. 저는 최근에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가게를 3년 전에 2년 6개월 정도 전에 차려가지고 지금 거의 쫄딱 망한 상황에서 보니까 그 조언이 너무 와닿아요. 내가 이거를 그때 한 1억 5천 들여가지고 이렇게 큰 리소스를 투입해서 할 게 아니라 자잘자잘한 제가 지금 쇼핑몰 하는 데는 돈이 진짜 한 푼도 안 들었거든요. 차라리 내가 이 100만 원 정도 드는 쇼핑몰을 150번 했으면 이거보다 더 터졌으면 더 터졌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청투모에 이렇게 리소스 넣는 것도 사실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주식 투자에서 사실
별로 공부하는 시간이라던가 기업을 분석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투자하는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라서 너무 쉽게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한테 오해하지 마시는 게,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을 퀀트 투자자, 계량 투자자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계량 투자를 하세요, 퀀트 투자를 하세요 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도 이걸 알고는 해야죠.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어도 팩터가 뭔지는 알고 해야죠. 내가 초이스한 이 종목이 어떤 팩터에 속해 있고, 그 팩터가 워킹하는 팩터인지 워킹하지 않는 내 상상 속의 팩터인지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가치주 팩터에 대해서 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우량주 팩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너무 주관적일 수 있는 이 우량성이라는 팩터입니다. 우량성이라는 팩터를 제가 조금 정의 내리자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 아니면 뭐 시장에서 요즘 막 주목받는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이 우량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이 우량한 회사일 수도 있지만 그게 우량성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하는 우량성은 재무제표를 딱 뜯어봤을 때 진짜 빚이 적고 돈을 잘 벌고 이익이 꾸준하게 나고 있고 이익률도 업계 평균 대비 높고, 이런 회사들이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은요, 그런 회사들이 당연히 주가가 높을 거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런 회사들이 주식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회사들은 이미 비싼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나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량한 회사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량성만으로 추가 수익을 내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우량성에 우리는 아까 말했던 밸류, 가치주의 특성을 더해야 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익이 성장하는가. 제가 아까 첫 번째 팩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요, 싸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싸야 돼요. 상대적으로 싸야 돼요. 최소 상위 400등 안에는 들 만큼 싸야 돼요. 우리가 종목 고를 때. 두 번째, 방금 말한 것처럼 우량성. 싸기만 해서는 안 되죠. 네? 싼 녀석이 너무 쓰레기면 안 되잖아요. 또 부도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량성. 이익이 있는가? 이익이 유지되는가? 이익률이 업계 평균 대비 어떤가?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5% 정도 나오는 업계인데 이 녀석은 1% 막 빌빌 기면 곧 적자 날지도 모르는 우량하지 않은 회사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를 때는요, 그냥 평균 대비로 보면 돼요. 업계 평균이 이익률이 10%다. 근데 이 회사가 15%다. 그러면 이 회사가 다른 애들보다 5%나 더 버는 이유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량하니까. 기술력이 있거나 마케팅을 잘하거나 뭐가 됐든 간에. 우량성. 그런 우량성,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싼가, 그리고 두 번째 우량한가. 그 우량한가는 어떻게 보는지는 재무제표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우량주라는 것 중에서는 저는 무슨 팩터를 사용했냐면요. 여기 나오네.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가. 네. 그리고 이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가. 이익률이 들쭉날쭉한 회사는 당연히 우량한 회사가 아니겠죠. 이익률은 업종 평균을 상회하는가. 그리고 이자 발생 부채 비율이 적정한가. 이것도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부채가 많으면 이익률이 떨어졌을 때 바로 적자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현금 흐름,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금 흐름.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분식회계하는 회사 중에서 특히 이익은 낮다고 써요. 근데 실제 까보니까 없어.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 그랬었죠. 수주를 받아요. 수주를 받았으니까 수주를 이익으로 잡아요. 그래서 배를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배를 만약에 100억 원어치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익 100억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계약만 한 거지 돈이 안 들어왔어요, 나한테. 나는 이제 배 만들고 있어요. 배 만들고 있는데 아직 계약금밖에 안 받았어. 10억밖에. 그래서 현금 흐름은 10억인데 이익은 100억. 근데 걔네가 배 만들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나 그냥 인수 안 할래, 90억 안 줄래, 그러고 가버렸어. 나 이제 완전 망하는 거야. 현금 흐름이 양호한가? 현금 흐름이 그런 겁니다. 이익은 잡히는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놈들도 있어요. 이익은 어떻게든 잡으려고 해가지고 막 다음 분기 이익까지 땡겨서 잡거나 아니면 뭐 계약한 거를 그냥 전 총이익으로 잡거나 뭐 만져가지고 막 그럴 수 있는데, 현금 흐름은 속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계좌에 진짜로 들어온 돈만 현금 흐름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현금 흐름이 만약에 마이너스인데 이익이 플러스다, 이런 회사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 자본이익률이 우량한가? 자본이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자꾸 셀프 디스 하는데 저희 가게가 한 1억 5천 정도 투자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1년에 그래도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났어요. 그럼 자본이익률이 한 대충 60% 정도죠. 자본 투자 대비
이익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1억 5천이 아니라 15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인건비 제외하고 1년에 순이익 한 7, 80만 원만 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더 잘 버는 거예요. 자본 이익률 대비로 생각하면 제가 150만 원짜리 가게에 인건비 제외하고 프로토로 돌려가지고 7, 80만 원짜리 나면 100개 차리면 되는 거죠. 리스크는 더 적은 거죠. 그렇죠? 근데 자본 이익률이라는 건 거기 회사가 자본을 얼마나 투여했고 그거 대비 이익이 얼마인가. 이익률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가장 최고의 지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평가 구간은 아닌가. 고평가 구간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일단 먼저 싼 거 보자 그랬죠. 네, 하면 됩니다. 적정 비율을 모를 때는 업종 평균 대비. 업종 평균은 네이버 가면 다 나와요. 업종 평균 PER이 몇이고 업종 평균이 몇이고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량성 지표를 2개 썼어요. ROE라는 거랑 GPA라는 거랑 PER. 아까 PER에 대해서는 설명했죠. PER이라는 것은 이 회사 PER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지표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그냥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쌌냐 그리고 그 싼 녀석 중에서 자본 대비 이익률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이 GPA라는 거는 여러분이 뭐 이것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그냥 영업이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매출 대비 이익이 진짜 얼마나 나나 이익률이 높으면 우량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익률이 1, 2%밖에 안 되는 회사가 우량할 리가 없죠. 하청업체죠. 어딘가 하청업체죠. 근데 이익률이 막 10%, 20%씩 되는 그런 기업은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3가지 지표를 넣었어요. 자본 이익률과 매출 총 이익률과 그 PER이라는 3가지 지표를 나눠서 5그룹 테스트를 했을 때 또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400종목 안에서 이 2가지 지표를 넣어가지고 하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한 100종목까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100종목 안에서 미래 성장성도 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뭐 좋은 종목이나 뭐 이런 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하면요. 2200종목을 다 뒤져볼 필요도 없어요. 220종목만 뒤져보면 돼요.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네. 저는 여러분에게 그 220종목을 찾는 법을 계속 제시해 드릴 거예요. 저는 사실 못 찾아요. 그래서 그 220종목을 다 사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은 그 220종목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종목이 있으면 우리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우량주 투자 아이디어는 보통 이렇게 아까 질문지가 있었죠. 그 질문에 다 OK가 나오는 그런 종목, 좋은 종목, 우량한 종목은 비싸요. 적정 가치, 최소한 적정 가치를 받고 있어요. 적정 가치를 받고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가치주 팩터에서 수익이 어떻게 나냐면요. 싸니까 싼 게 제값이 될 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싸진 않아요. 제값이에요, 이미. 그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죠? 제값 자체가 올라가야 돼요. 필연적으로 이거는 제값 자체가 올라가는 그 성장하는 동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미 제값이니까. 이게 10,000원짜리 주식이 10,000원의 가치예요. 13,000원 돼야지 가치 자체가 13,000원이 되고 주가도 13,000원까지 따라 올라가야지 내가 그 3,000원의 차익을 버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7,000원에 샀으면 당장 내일도 3,000원 올라서 3,000원 벌 수 있는 거. 그거는 언제 오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장하는 시간을 우리가 줘야 된다. 이런 기업은. 저평가 기업의 가치 재평가가 아니라 회사 자체의 성장 과실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장기 투자를 요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투자도 뭐 사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가끔 시스템 리스크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코로나 사태나 아니면 서브프라임, IMF 같은 그런 시장 전체가 다 붕괴해버리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사람들이 다 패대기 쳐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기업이 적정 가치 이하로 평가가 돼요. 근데 그 외에는 사실 별로 없다고 보면 돼요. 좋은 기업은 그냥 딱 보면 누구나 좋은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값을 받고 있어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는 가치 재평가도 노릴 수 있고 또 성장도 노릴 수 있는 2가지 양방향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게. 코로나 상황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사려고 해요.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을지 제가 2가지 선택지를 드릴게요. 우량주. 둘 다 반토막 났다고 합시다. 우량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어요. 뭘 사야 될까요? 제 생각엔 더 많이 떨어진 우량주예요. 왜냐하면 가치주는요. 원래 쌌어요. 원래 쌌고 더 떨어졌다 해도 뭐 제 값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근데 얘는 얘 자체의 성장 동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얘 성장 동력 속도만큼은 당연히 가는 거고 제 가치보다 떨어진 그 가치 갭만큼은 보너스로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폭락 직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그런 그래프들이
백테스팅 그래프라는 건데 이 백테스팅 그래프를 폭락 직후 뭐 어떤 종목을 사야지 많이 오르나 보면요. 그 폭락하기 직전까지 제일 잘 나갔던 종목들이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떨어진 낙폭이 과대한 예를 들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만약에 다음번 폭락이 있어요. 다음번 폭락이 폭락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할 때 어떤 애들이 제일 잘 나갈 거냐면 네이버나 카카오 중에 더 많이 떨어진 놈이 더 잘 나갈 겁니다. 어떻게 될지 뭐 그거 그때 가봐야겠지만. 네. 근데 과거의 기록을 볼 때는 그랬었어요. 많이 올랐던 녀석이 많이 올랐다는 건 뭐죠? 우량하니까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고 다 성장성을 인정하니까 많이 올라온 건데 많이 올랐던 녀석이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폭락했으면 다시 급반등을 주는 거는 가치주가 아니라 우량주였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죠.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저 복습을 또 하자면 싸야 되고 좋아야 되고 간단하죠. 사실 이게 패턴인데요. 구체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떤 게 진짜 싼 건지 어떤 게 진짜 우량한 건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자기 기준도 없어요. 그냥 막 마음대로 투자해요. 그래서 진짜 우량한 녀석들 중에서도 진짜 우량한 녀석 배당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합니다. 배당주 팩터 이건 아예 따로 팩터로 뽑아요. 배당주 팩터는요. 엄밀히 말하면 우량성과 가치주 팩터 두 가지 팩터가 결합된 팩터가 배당주 팩터입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배당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이 회사가 우량한 거예요. 우량하지 못한 기업은 배당을 줄 여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배당률로 오버니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배당률이 높은 기업, 배당률이 2등인 기업, 3등인 기업, 4, 5등인 기업이에요. 배당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배당률이 높다는 건 뭐냐면 배당 금액이 높을 수도 있고요. 시가총액 자체가 주가가 낮아서 주가 대비 배당금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평가성과 배당을 지급한다라는 우량성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팩터가 배당주 팩터입니다. 그래서 배당주 팩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팩터이기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보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배당률이 높은 회사, 지금 막 고배당 회사들은 한 7%까지도 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의 향후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다. 그리고 안 주는 회사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조금 주는 회사들은 보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배당을 지극히 조금 주는 회사들은 배당으로 인한 주가 변별력은 없다라는 결론을 여기서 또 찾을 수 있죠. 배당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지만 안 주면 그때는 다른 걸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배당을 안 줘. 아쉽죠. 참 아쉽지만 만약에 배당을 아예 안 주거나 정말 조금 한 0.5% 이하로 줘가지고 의미가 없을 수준으로 준다면 배당을 0.5%라도 주니까 0.2% 주는 회사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배당이 의미 없을 정도로 작은 구간에서는. 배당을 주는 회사는 방금 했던 말이죠. 우량주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배당을 주는 것 자체가 일단 주주환원 의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수익이 배당이거든요. 주식시장에 배당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으면요. 일반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할 이유도 없어요. 기업을 소유하려고, 기업을 인수인계하려고, 인수합병하려고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닌 이상 배당을 안 받으면 개인 투자자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아예 없어요. 이게 어디 M&A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그래서 주주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배당 주는 것부터가 일단. 주주를 신경 쓴다는 소리예요. 일단 주주 신경 쓰는 회사, 주주 신경 안 쓰는 회사보다 당연히 좋겠죠. 배당률이 높은 회사는요. 저평가되어 있을 확률이 있어요. 혹은 너무 잘 나가서 배당 자체를 너무 많이 주는 거거나 둘 중 하나예요. 아니면 둘 다이거나. 네. 회사 자체가 싸거나 회사 자체가 싸서 시가 대비 배당률이 좋거나 아니면 배당 금액 자체가 회사가 너무 잘 나가서 많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다 좋은 거죠. 그래서 팩트는 배당률이 높을수록 주가는 차별화되고 너무 낮은 배당률 구간에선 변별력이 없다. 그래서 팁은 고배당주 중에서 우량주 가치주를 추가로 선별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배당률이 높을수록 주가는 차별화된다? 그럼 만약에 더 높아지는 주식이 더 좋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지금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더 높아지는 거는 배당률이 더 높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하락하거나 배당 금액이 증액되거나 해야 되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수익을 봐야 되니까. 배당 금액이 증액될 것 같은 회사는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우량성으로 찾을 수 있죠. 이익이 지속되는가? 이익 성장률이 계속 지속되는가? 그럼 다음 분기 이익 성장률도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이
매 분기마다 1, 2%씩이라도 계속 성장해요. 그러면 이 주식에 한 3년 정도 투자할 때 3년 후 이 녀석의 실적이 이 정도고 배당은 이 정도 주겠다. 지금까지 번 돈의 한 30%는 배당을 줬으니까. 지금 100억 버는데 3년 후엔 130억 정도 벌 것 같고 30%씩 배당 줘가지고 지금은 33억 줬지만 3년 후에는 한 142억 정도 주겠다. 42억 정도 주겠다. 그러면 지금 가격 기준 배당률이 그때 3년 후에는 몇 프로 정도 될 거고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배당률이 5%다. 근데 33억 배당을 주던 회사가 3년 후 42억을 준다 그러면 대충 한 10% 오른 거죠? 그러면 배당률이 유지될 때 주가도 한 10% 정도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구나. 배당률만으로. 회사의 성장과 별개로. 배당률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런 접근으로 배당주를 투자할 수 있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배당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기억해야 될 겁니다. 싸야 되고요. 배당률 높아야 되고 우량해야 됩니다. 소형주 팩터. 이건 참 재밌는 팩터예요. 시가총액 기준으로요. 싼 회사가 많이 오릅니다. 웃기죠? 싼 회사예요. 이건. 진짜 웃기죠? 싸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시가총액 사이즈, 회사 사이즈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근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게 모든 기업은요. 성장하려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어쨌든 기업은 망하거나 성장하거나. 그쵸? 근데 망하는 회사보다는 어쨌든 성장하는 회사가 더 많죠. 근데 그 성장률 면에서 소형주가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제가 지금 저희 회사가 성장을 1년에 10% 성장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우리 회사는. 근데 제 가게가 매출이 1년에 50% 성장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아요. 제 쇼핑몰은 매출 지금 이제 2주차인데 저는 1년 후에 매출 1000% 성장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장률에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리스크도 그만큼 크죠. 망하는 회사들도 그 안에서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기업 가치가 1년 후에 1000%를 성장한다고 한다면 내가 한 10개 회사에 투자했을 때 10개 회사 중에 하나는 1000%를 성장했어요. 똔똔 되려면요. 나머지 9개 회사가 다 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똔똔 되는 거예요. 나머지 9개 회사가 다 망하지 않고 그냥 제 가치만 계속 유지만 해도 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소형주 팩터에서 나오는 효과들이에요. 성장하는 녀석들이 엄청나게 성장해요. 근데 나머지 녀석들은 빌빌거리거나 잘 성장 못하거나 개 중에 몇 개는 망해요. 하지만 성장하는 녀석들이 다 끌고 가요. 그래서 소형주 팩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익의 변동성과 성장성이 큰 만큼 잘못 고르면 크게 물려요. 대형주만큼 이렇게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이익이 오늘 잘 나는 것 같다가도 내가 잘못하면 정말 크게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좀 조심해야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알파 중에 또 하나 이유는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파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알파가 나오는 이유는 멍청이들이 있으니까. 인간이 투자하니까. 인간은 멍청하니까. 그래서 알파가 나오는 거였죠. 근데 기관 투자자랑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아무래도 정보력도 좋고 개인 투자자들보다 덜 멍청해요. 근데 소형주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작으면. 왜냐면 걔네들은 자금 자체가 1000억인데 500억짜리 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막 엄청 주가가 올라버리니까 걔네가 투자하는 이유가 별로 없죠. 지들이 주가를 올리면서 사고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파니까. 그래서 똑똑한 애들이 투자 못하고 멍청한 애들이 더 많아요. 소형주에. 그래서 소형주에서 알파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 가치 괴리가 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저평가주를 사야 된다고 했죠? 저평가주 대부분이 다 소형주예요. 사실. 네, 좀 겹쳐요. 많이 겹쳐요. 대신에 이제 거래량 적어서 유동성 문제 있고 이익 안정성. 유동성 문제는 우리 수준에서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한 100억 단으로 가면 그때부터 좀 걱정할 문제고 우리 수준에서는 이익 안정성이 문제인데 이익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형주는 장기 투자한답시고 그냥 주구장창 묵혀놓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요.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이번 분기 실적이 만약에 내 예상하고 정말 다르게 박살이 났다. 그러면 빨리 그냥 손절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는 투자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런 식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다 보면요. 일부 종목에 집중 투자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맨날 물려가지고 팔고 물려가지고 팔고 물려가지고 팔고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종목 수를 필연적으로 늘려야 되고 그 안에서 성공하는 녀석들 한 놈으로 내가 실패한 7, 8종목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최소 종목을 10종목 이상으로 보유해야 되는 투자입니다. 시가총액만으로도 확실하게 수익이 나는 그런 팩터예요.
그냥 여러분이 살 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 싸야 되고요. 배당 줘야 되고 우량해야 되고 작아야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가 크고 좀 위태위태하고 좀 고평가된 것 같고 그리고 이익률이 낮고 그러면 배당 안 주고 배당 조금 주거나 안 주거나 그러면 망하는 투자죠. 네.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달리는 게 말이 계속 달린다. 모멘텀. 아까 군중심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산가 상승이나 하락과 상승이 계속 이어지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그렇죠. 상승하고 있죠. 상승을 이어가려는 성질이 있죠. 왜 그럴까요? 군중심리가 우리 비트코인 때 생각해 볼까요? 비트코인 때 진짜 비트코인 때 돈 많이 버신 분들 많죠. 제 주변에요. 비트코인으로 거의 준재벌 되신 분도 있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장인어른한테까지 돈 빌렸다가 쫄딱 망했어요. 근데 비트코인 때 군중심리 얼마나 난리 났었습니까? 그렇죠? 군중심리는 탐욕도 만들지만 공포도 만들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3월에 폭락할 때도요. 군중심리로 공포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TV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3월 19일 날 더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절대 전문가라는 작자들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전문가라는 작자들을 믿지 않는 걸 떠나서 뭐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람을 믿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주식시장이 지금 버블인 것 같아요. 떨어질 거예요. 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냥 탐욕에 미쳐 있긴 해요. 이건 팩트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좀 탐욕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제가 말합니까?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면 인버스 투자해야죠. 선물 매도로 해가지고 9배 레버리지 써서 풀베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저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믿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직업 특성상 예측해야 되는데 그 예측은요 그냥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3월 19일 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었고 3월 19일만이 아니라 3월 초부터 계속 공포에 질려 있었고 가치 이상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쭉 떨어졌죠. 그리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탐욕에 미쳐 있고 올라가고 있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저는 이 모멘텀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탐욕에 미쳐 있지만 내일 떨어질 거랍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추세란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 근데 문제는 이게 누군가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의견이 반반이면요. 어떻게 될까요?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죠.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고. 그러면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일관적으로 사야지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고 일관적으로 팔아야지 추세가 만들어지는 건데 시장 대부분은 사실 혼재되어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그런 소리인데 그게 아니고 그 30%에 발생하는 그 추세 구간에 사실 대부분의 수익과 대부분의 손실이 몰려 있습니다. 이 비추세 구간의 70%라는 것은 뭐냐면 지지부진하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사실 코스피 지수를 봐도요. 이렇게 올라요. 쭉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옆으로 가다가 쭉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옆으로 가다가 사실 모든 주식이라는 것, 자산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추세가 만들어질 때 거의 대부분의 수익과 대부분의 손실이 만들어지고 비추세 구간에는 또 별거 없어요. 얼마나 재미없었는지 아세요? 이거? 제가 12년도부터 코스피 지수 매년 하는 소리가 뭐냐면 박스권 3년째, 박스권 4년째, 박스권 5년째 박스권 이제는 돌파해야 된다. 박스권 7년째, 지금 박스권 8년째입니다. 네. 지금 만약에 2200으로 떨어지면 박스권 8년째예요. 아직. 그래서 비추세 구간이고 근데 이 추세가 발생될 때는 확실히 우리는 그 추세를 좀 잡을 수 있으려면 추세가 뭔지 알아야겠죠. 일단 추세를 어떻게 잡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 후반부에 한 5주차, 6주차쯤에는 그 디테일한 스킬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긴 추세의 끝에는 역방향으로 강한 반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미쳐 있거나 공포에 질려 있을 때는요. 그게 딱 끝나는 순간 아 내가 실수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탐욕에 미쳐 있었구나. 아니면 내가 코로나라는 좀 공포에 미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당연히 반대쪽으로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추세의 성질인데 장기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지려는 성질이 있고 단기 추세는 반발력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론적으로 꾸준하게 오른 녀석은 다음 달에도 오를 확률이 높고요. 단기 급등한 녀석은 다음 달에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사람 심리 때문에 그런 거죠. 상대적으로 강한 추세.
예를 들어서 미국과 한국 중에서 미국이 더 잘 올랐죠. 추세가 좋죠. 미국이 다음 달에도 더 좋겠죠. 네, 상대적으로 강한 녀석이 더 강하다. 이거는 제가 듀얼 모멘텀이라는 책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추세의 절대 기준으로 이걸로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우리 포트폴리오가 아까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 말했습니다. 비대칭적인 구조를 짜야 된다. 비대칭적인 구조를 짜는 핵심 기술이 이 추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단순히 이제 팩터가 뭐냐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디테일한 스킬은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국내 이제 산업 섹터들을 섹터별로 분류한 다음에 5분위 테스트를 한 건데 또 섹터가 한 20개 섹터가 있습니다. 20개 섹터니까 한 분이당 4섹터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잘 나가는 4섹터, 못 나가는 4섹터. 이제 이 팩터 테스트를 할 때, 분위 테스트를 할 때 분위가 이렇게 극명하게 무지개 마냥 갈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확실하게 알파가 존재할 때만 이렇게 갈라져요. 얘가 이 1그룹이 2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으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거고 2그룹이 3그룹보다 더 좋으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 테스트에서 무지개 모양이 보인다? 이거는 팩터가 존재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 팩터는 실존합니다. 실존하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래프들이랑 조금 달라요. 그렇죠? 아까 봤던 그래프들은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뾰족하지 않았죠? 또 이것도 그렇게 뾰족하진 않죠? 이것도 그렇게 뾰족하진 않아요. 근데 얘는 유독 뾰족해요. 뾰족해요. 무슨 이야기냐? 추세 추종 전략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르고요. 비정상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네. 비정상적으로 또 오르고 비정상적으로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 섹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우리는 지금 당장 이걸 응용하려면 ETF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 ETF 자동차 ETF 있고 뭐 화학 ETF, 전기, 뭐 전자, 뭐 오만 거 다 있죠. 반도체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그 중에서 잘 나가는 녀석 사가지고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투자하면 이거 어떻게 사람이 견디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투자 스타일도 있다만 알아두시고 이거를 어떻게 더 우리가 비대칭적인 구조. 이건 별로 비대칭적이진 않아요. 손해볼 때 손해보고 벌 때 많이 벌고 손해볼 땐 더 많이 손해보고 그런 거니까 벌 때는 버는데 손해볼 땐 조금 덜 손해보고 벌 때는 조금 따라 벌었다가 손해볼 땐 조금 덜 손해보고 이런 비대칭적인 구조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계속 앞으로 5주 동안 배울 겁니다. 지금까지 복습하자면요. 5가지 팩터. 첫 번째, 가치주 팩터. 상대적으로 써야 된다. 두 번째, 우량성 팩터. 상대적으로 잘 나가야 된다. 우량해야 된다. 기업 자체가 본질이 우량해야 된다. 세 번째 팩터, 배당. 배당을 줘야지 주주환원 의지도 있고 우량하기도 하고 싸기도 한 거다. 네 번째, 사이즈 팩터. 회사가 작을수록 또 성장률도 높다. 자, 모멘텀 팩터는 아예 좀 논외니까. 모멘텀 팩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섹터 투자 아니면 사실적 우리가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개별 종목에서는 모멘텀을 본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너무 그 추세 주기가 짧기 때문에. 근데 산업 단위로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출이 이번 달 잘 되고 다음 달 잘 되고 다다음 달 잘 됐는데 다다다음 달에 갑자기 꼬꾸라지거나 그럴 확률보다는 다다다음 달도 잘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모멘텀 섹터를 볼 수가 있는데 개별 종목에서는 이번 달 잘 나가다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막으려면 정말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해가지고 그 전체를 섹터처럼 만들어버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모멘텀 팩터는 아직 우리가 주식 종목을 선정할 때 다룰 만한 팩터로 생각하지 맙시다. 모멘텀 팩터는. 우리는 가치주, 우량성, 배당, 소형주. 배당은 우량성과 가치주에 포함되는 말이라고 한다면 우량성, 가치, 그리고 사이즈.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서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이 세 가지에 속해 있어야지 확률적으로 높은 거예요. 물론 이 세 가지에 속해 있지 않은 종목도 오르겠죠. 오르기는. 확률적으로, 아까 확률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니, 고기 많은 데 가야지 잘 잡죠. 그렇죠? 꼭 어려운 투자를 하지 맙시다. 고기 많은 데 가서 잡아도 돼요.